새벽 5시 40분, 아직 해는 뜨지 않았다.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희뿌연 어둠을 품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두툼한 경비복을 걸치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한 손에는 텀블러, 다른 손에는 묵직한 열쇠 뭉치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내가 출근하는 곳은 강북의 한 복합 오피스 건물. 10층 규모의 이 건물은 내가 15년 전 매입한 내 소유물이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입주자들,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직장인들은 내가 단지 이 건물의 경비원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감추고 산다.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오직 나와 내 가족 몇몇만이 알고 있다. 왜냐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경비원일 땐 인사를 건네는 이도, 고개를 숙여 지나치는 이도 있지만 건물주라고 밝히는 순간 그들 모두의 눈빛이 바뀐다. 그걸 수없이 겪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 겉모습 속에서 더 깊은 진심을 보고자 한다고. 경비실에 도착하면 나는 하루의 루틴을 시작한다. 새벽엔 택배 정리가 우선이다. 밤새 도착한 물건들을 동 이름별로 정리하고 가끔은 엘리베이터 앞에 조용히 올려둔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라며 커피 한 잔을 건네기도 하고 퇴근길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내가 건물주로 살지 않고 경비원으로 사는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고 싶다. 돈을 앞세우면 관계는 거래가 되고 존중은 허례가 된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경비원으로 살아가면 누군가의 진짜 친절을 만날 수 있다. 그게 내 삶의 낙이다. 그리고 그 삶은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조용했던 일상이 작은 파문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내 막내딸 지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아빠, 나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그날 시간 괜찮으시죠? 그 말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언제든 좋아. 하지만 마음 한켠은 조금 무거웠다. 그날이 오면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비 사돈댁이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과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견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진행되기로 했다. 딸 지연이가 신랑 측에서 정한 장소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내심 불편했지만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들 편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아내는 거울 앞에서 내 셔츠 깃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좀 단정하게 입어요. 너무 평소처럼 하고 가면 지연이도 속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림질한 흰 셔츠에 단정한 정장 바지를 입었다. 구두는 늘 신던 검정 워커. 이게 나였다. 더 이상도 덜 이상도 아닌 내 삶의 단면. 지연은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조금 까다로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너만 그렇다면 아빠는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도착한 한정식집. 신랑 측 가족은 이미 자리에 와 있었다. 예비 사돈댁 부부는 반짝이는 명품 옷을 입고 눈썹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짜인 연극처럼 자신들의 위치와 배경을 과시하듯 말을 꺼냈다. 우리 아들은 지금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지사 발령 이야기도 있고요. 사돈댁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빌딩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정적. 젓가락을 들던 예비 사돈의 손이 멈췄고 신랑 어머니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그려졌다. 경비요? 아, 요즘은 그런 일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 흐르던 건 분명한 멸시였다. 혹시 대학은 나오셨나요? 요즘은 교육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지연은 안색이 하얘졌고 아내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고졸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하게 바뀌었다. 우리 아들은 유학도 다녀왔고 교양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네요. 그날의 상견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예비 사돈댁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요.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당신들이 날 그렇게 무시했지. 하지만 당신들 회사, 지금 내 건물 9층에 입주해 있는 거 아직 모르고 있군. 그리고 나는 조용히 오래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경비실 문을 걸어 잠그고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서류들을 꺼내 펼치기 시작했다. 9층, 이양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회사. 대표 자명과 임대 계약서, 서면 합의서, 입주 초기 조건까지 세세히 검토했다. 이양컴퍼니는 3년 전부터 내 건물의 9층에 입주해 있었다. 계약 당시 대표자 이름도 낯설지 않았던 그 이름,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날 무시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살며시 비웃음을 흘렸다. 이 얼마나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9층 이양컴퍼니의 최근 민원 기록과 관리비 체납 내역, 규정 위반 여부 전부 정리해봐요. 그리고 그 회사와의 계약서 원본도 다시 확인하고.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퇴장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길 직장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앞을 정리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전날 밤부터 계속 작동 중이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떠올랐다. 나는 이번 일에서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복수는 차갑게, 아주 정확하게 해야 제맛이니까. 며칠 후 김비서가 정리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사장님, 이양컴퍼니에 대한 관리 위반 사항 정리했습니다. 공용복도 무단 사용 3회, 야간 소음 민원 사건, 흡연구역 이탈 이건, 계약서상 지정된 업무 공간 외 사용 등 총 11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다음 달 관리 감독 강화를 공지합시다. 그리고 서면 통보 방식으로 경고 공문도 준비해 주세요. 규정은 규정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냉정하게 갑시다. 그렇게 시작된 첫 단계. 이건 단지 경고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관리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이양컴퍼니에 대한 첫 번째 공문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다. 귀사의 지속적인 관리 규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이후 동일 사안 발생 시 임대차 계약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문은 내용 증명 형식으로 발송되었고 복사본은 관리사무소 게시판 한쪽에도 부착되었다. 9층의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엄격하게 나오는 거야? 예전엔 그냥 넘어가던 거였는데? 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있었지만 건물 전체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9층 복도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다. 사무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경직된 표정과 눈치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양컴퍼니의 대표, 그러니까 예비 사도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내게 무심하게 지나쳤고 가끔은 내 인사를 무시하며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정기 점검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다. 소방설비, 위생관리, 쓰레기 분리 상태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체크했고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바로 시정요구서가 발송되었다. 9층 남측 복도에 비치된 화분 2개, 공용공간 무단 사용으로 판단되어 철거 요청드립니다.
퇴근 시간 이후 창고 출입 시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위반 사항 기록됨. 점점 늘어나는 공문에 구청 직원들은 업무 외적인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담당 실장은 나를 붙잡고 따졌다. 경비 아저씨, 이거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대답했다. 규정이 정해진 대로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관리 주체로부터 강화 지시가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내 뒤에는 건물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나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지. 시간이 갈수록 긴장은 고조되었고 결국 이양컴퍼니 대표가 직접 움직였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왜 우리 회사만 이렇게 집중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불공정한 대우예요. 관리소장인 김비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대표님, 저희는 모든 입주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사에 집중된 것은 단지 위반 빈도가 유난히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은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필요시 열람도 가능합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그날 오후 구청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에게 전달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당분간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켜라. 쓰레기, 폭도 정리, 주차, 흡연홀 스타프, 관리사무소랑 더 얽히면 곤란하다. 나는 그 회의 내용을 바로 옆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다. 경비원이 건물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의외로 많다.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 경비원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며칠 뒤 다시 새로운 공문이 준비되었다. 이번엔 관리비 인상 안내문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관리 강화로 인한 인건비 및 위생비 상승으로 입주사 전반의 관리비 단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규정 위반이 빈번한 입주사에는 인상률이 별도 적용됩니다. 명시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이양컴퍼니였다. 그들의 관리비는 20% 이상 인상되었고 이는 경영진의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준비했다. 다음 단계, 계약 갱신 통보의 시점이 오고 있었다. 계약 갱신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관리사무소로 정중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양컴퍼니. 내용은 다름 아닌 갱신 협의 요청이었다. 당사 임대 기간이 만료 예정이므로 계약 연장을 위한 사전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장기 입주 계획과 사업 확장안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구름 낀 하늘 아래로 건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이 판의 흐름은 완전히 내 손안에 있었다. 김비서를 불렀다. 이번 계약 갱신건은 건물주 본인이 직접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양컴퍼니 계약서 원본, 초기 서류, 모든 부속 합의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 3년간 민원 발생 목록과 위반 기록도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며칠 뒤 김비서는 두꺼운 서류철을 안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눈길을 주었다. 첫 장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 갱신 조건은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건물주와 협의하에 갱신 여부 결정. 단, 계약 위반 사항이 누적된 경우 건물주는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 뒤를 이은 부속 합의서에는 더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다. 공용공간 무단 점유, 쓰레기 분리 위반, 야간 소음 3회 이상 발생 시 건물주는 임의로 관리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나는 곧장 결정했다. 이양컴퍼니와의 계약은 갱신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메일, 전화, 내용 증명,
그리고 관리사무소 공지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계약 종료 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귀사와의 임대차 계약은 만기와 함께 종료됩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는 반복적 관리 규정 위반, 주변 입주사의 민원 누적, 관리비 체납 및 부당 사용 등 기록에 근거합니다. 통보가 전달된 날 이양컴퍼니 대표는 예상대로 격앙된 목소리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왔다. 이건 말도 안 돼. 계약을 연장 안 해? 이 시점에 김비서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결정은 건물주님의 판단에 따릅니다. 규정과 기록은 모두 보관되어 있으며 필요시 계약 관련 자문 변호사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나는 경비실 CCTV 모니터를 보며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다 이내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은 불과 몇 주 전에 거만했던 태도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 후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앞까지 왔어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엔 그렇게 고개도 안 숙이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가 내 앞에 직접 무릎 꿇을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계약 만료를 보름 남짓 남겨둔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경비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날 일들을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9층 이양컴퍼니의 짐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의 다른 입주사들의 동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비서가 조용히 수화기를 내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이양컴퍼니 대표가 건물주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고 싶답니다. 어떤 답을 드릴까요? 나는 곧장 대답했다. 내일 아침 9시. 로비에서. 그렇게 전달해줘요.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로비로 나갔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다. 건물주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누굴 만나야 하는 거야? 나는 그 앞에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경비원 양반, 커피라도 하나 가져오게. 아니면 건물주님께 좀 빨리 오시라고 전해주던가. 시간이 없으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날 즈음 김비서가 로비로 들어섰다. 건물주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디요? 어디 계시단 겁니까? 그때 나는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다. 당신이 설마.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당신께 무시당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경련쳤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날 일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계약만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나가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미 투자도 다 진행된 상황이고 새 사무실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은 내 딸과 우리 가족을 단 한순간에 무시했지요.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죠. 그런 사람과는 어떤 형태의 계약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까지 다 내쫓기면 정말 회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대가는 결국 자신이 치르는 법이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그 뒷모습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계약 종료일까지 10일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로비는 조용했고 출근하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은 다시는 건물에서 보이지 않았다. 짐 정리는 전담 직원들이 맡았고 며칠 후 9층 사무실은 텅 비게 되었다. 나는 다시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택배를 정리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9층 사무실이 텅 비워진 다음 날 딸 지연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긴 머리를 묶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문을 두드리며 웃는 모습은 한결 단단해 보였다. 아빠, 어제 그 사람이 내게 연락했어요. 나는 잠자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후회된다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대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무너진 뒤에야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 그때는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지연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빠, 전 이제 그 사람과 정말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가족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의 상대였을 텐데, 하지만 지연은 당당히 그 모든 걸 내려놓았다. 아빠 덕분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본 이후로 전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나는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내는 찌개를 끓이며 웃었고 큰아들은 고등학생 손주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했다. 지연은 과일을 깎아 작은 접시에 나눠주었다. 평범한 풍경. 하지만 나에겐 세상 어떤 고급 한정식보다 값진 장면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내 방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다. 아빠, 사실 소개팅을 하나 받았어요. 그냥 인연처럼 다가와서 거절을 못했어요. 나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이번엔 어떤 사람인데?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방 국립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아이들과 노인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대요. 무엇보다 아빠가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오히려 멋지다고 했어요. 존경한다고.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은 늘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아빠가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년간 내가 왜 이 일을 멈추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는 지연이 드디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래, 천천히 알아가봐. 이번엔 아빠가 먼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아빠도 정장 입고 오셔야 해요. 그 사람도 아빠를 꼭 뵙고 싶어 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경비실의 조용한 불빛 아래서 나는 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새삼 느끼며 그 누가 뭐래도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건물 로비의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복장을 입고 같은 자리에서 택배를 정리한다. 하지만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 9층엔 새로운 입주사가 들어왔다. 젊은 창업자들이 모인 스타트업이었다. 그들은 로비를 지날 때마다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 커피나 간식을 들고 경비실을 찾아왔다. 아저씨, 이거 오늘 점심 회의 때 남은 건데 드셔보세요. 나는 웃으며 받는다. 그 안엔 억지로 꾸민 친절이 없다.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함이 있을 뿐이다. 지연은 새 인연과 조용히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아직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족끼리 소박한 식사 자리를 몇 번 가졌고 나는 그 청년의 맑은 눈동자에서 믿음을 느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도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 하신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잘 알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같다.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구분하고 고장난 전등을 교체한다. 입주사들의 크고 작은 요청에 귀 기울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티타임도 갖는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경비실로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 멋있대요. 진짜로?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왜 멋있다고 그랬대? 손주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경비원 하시는데 다들 친절하고 든든하대요. 우리 건물 지켜주는 진짜 주인공 같다고 했어. 나는 순간 울컥했다.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게 비단 건물주라는 타이틀 때문만이 아니라 경비원이라는 역할 자체가 갖는 신뢰였다는 것이 나를 더 감동케 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진정한 승자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된다고. 상견례 날 나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는 도산했고 그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비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사장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부자이신데 늘 조용히 경비 일을 계속하시다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내 천직이니까. 사람들 곁에서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나한텐 가장 소중하거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건물주로 사는 인생보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인간답고 더 따뜻하다고 느꼈다. 나는 오늘도 경비실 문을 연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누구보다 평범하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진짜 승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다.